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의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환절기만 되면 알레르기 증세가 귀신같이 나타나는 불운한 체질을 안고 있어요. 혹시 저처럼 환절기 때마다 고생하시는 분이 또 계실까요? 콧물을 줄줄 흘리다 보면 바보가 된 것 같아서 멋쩍은 웃음마저 날 지경이네요. 알레르기 약을 입에 털어놓고 나서 약효가 돌기를 기다리며 톡톡 사연을 듣는 것만큼 요새 제 일상에서 평화롭고 즐거운 순간은 또 없는 듯 싶어요. 집안일을 할 때에도 톡톡 사연을 틀어놓으면 재미있답니다. 사연의 내용에 귀를 쫑긋하다 보면 그 어떤 집안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게 후딱 해치우게 되더라고요. 과연 제 얘기도 그렇게 귀를 쫑긋하게 들어주실 분이 계실지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해 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저보다 훨씬 영민하고 똑똑한 오빠와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종종 나는 바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제 친정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좀 영특한 편이었거든요. 저는 어리숙하고 콧물이나 질질 흘리는 어린아이였고요. 그때는 알레르기 같은 게 없었지만 그저 칠칠 맞았기 때문에 콧물을 단 것뿐이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똑한 오빠와 얼빵한 여동생 조합으로 여겼죠. 맞벌이로 바쁘셨던 친정 부모님 대신에 오빠가 저를 자주 챙겨 주었기 때문에 남매 사이는 꽤 좋았어요. 제가 친구네 가서 오래도록 안 들어온다든가 놀이터에 간다고 하면서 소식이 없으면 오빠가 꼭 저를 찾아 나섰었죠. 오빠는 저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못 논다고 하면서 늘 짜증을 부렸지만 그러면서도 저를 챙기는 걸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 생일이 됐을 때 저는 선물로 부모님으로부터 모자를 받았어요. 샛노란 모자는 무척 귀여웠고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그 모자를 쓰고 동네를 활보하다가 이런 소리를 듣고 말았죠. 노란 걸 보니까 유치원 모자인가? 저런 병아리 모자는 보나마나 유치원 모자겠지. 그런데 어디서 유치원에서 저 모자를 쓰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노란색인 탓에 유치원을 연상시켰던 겁니다.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또 콧물이 흐르고 있었죠. 오빠는 질색팔색을 하면서 휴지로 제 얼굴을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러고도 제가 자꾸 칭얼거리자 제 손을 붙잡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갔어요. 저는 나이답지 않게 미숙한 부분이 많았고 오빠는 반대의 의미로 나이답지 않게 성숙한 부분이 많았어요. 쭈쭈바를 빨면서 저는 모자를 갖다 버리고 싶다고 했죠. 오빠는 그러면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네가 모자 가지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그걸 고르신 거잖아. 원해서 받았으면 감당을 해야지. 강당에 모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넌 감당이란 단어를 아직 몰라? 너 책 한 권도 안 읽을 때부터 알아봤다. 원하던 선물을 받았으면 그걸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소리야. 알겠어? 그만 좀 울어. 맨날 콧물이나 흘리고 창피해 죽겠네. 내 친구 중에 너 모르는 애가 없어. 징징거리고 콧물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여자이라고 하면 다 너인 줄 알아. 오빠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어? 나는 원하는 게 사실 따로 있었단 말이야. 모자도 받고 싶었지만 더 받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쩔 수 없었단 말이라고. 오빠도 그거 모르면서? 원하던 게 따로 있었다고? 그게 뭔데? 사달라고 엄마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잖아.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인형이 집이거든. 그거 엄청 비싼 거야. 이 주변에서 그거 가지고 있는 애는 딱 한 명밖에 없어. 다들 걔네 집에 가서 구경해. 근데 구경하다가 인형을 잘못 건드리면 걔가 손을 막 찰싹찰싹 때린다? 나도 엊그제 맞아봤어. 그러면서 왜 구경을 하러 가냐? 여자애들은 이상하네. 근데 인형의 집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군데? 설마 위에 주택에 사는 애? 수철이 형의 여동생? 맞아. 수영이가 부모님한테 인형의 집 선물 받아서 가지고 있어. 부러워 죽겠어. 나는 받을 수 없는 거 잘 알아. 욕심 냈다가 실망하기는 싫어. 그래서 안 가지고 싶은 척 애들 앞에서 연기할 때도 많아. 야,
너 그렇게 인형의 집이라는 걸 가지고 싶냐? 오빠의 질문에 저는 눈물이 날 만큼 수영이가 가진 인형의 집이 탐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였나 아니면 사흘 뒤였나 신기하게도 수영이가 인형의 집을 버린다고 했고 우연치 않게 제가 그걸 가져오게 됐어요. 자기 집에서는 더 이상 그걸 둘 수가 없게 됐다나 수영이가 그런 말을 했었죠. 이게 무슨 횡재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런 흐름이 믿어지지 않았고요. 오빠가 저에게 다가와 전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집은 수철이 형이 왕인 집이야. 수철이 형이 자기 동생이 가지고 노는 인형의 집이라는 게 싫다고 소름 끼치니까 제발 우리 집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 집은 할머니랑 같이 살잖아. 그 할머니가 손자만 아끼거든. 손녀는 그냥 덤이야 덤. 덤이라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네가 과자 사러 슈퍼에 갔을 때 떠올려봐. 슈퍼 아주머니가 가끔 너한테 애가 볼 때마다 불쌍해 보인다고 하면서 사탕 하나씩 그냥 주실 때 있지? 그런 걸 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하, 그제서야 저는 이해가 됐죠. 수영이네 오빠의 엄청난 약점을 제 오빠가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빌미로 살살 구슬렸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오빠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역시 자타공인 똑똑한 영재다운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전말을 알고 나서 저는 인형의 집을 가지고 놀기가 왠지 찜찜해졌던 듯 싶어요. 깍쟁이라고만 생각했던 수영이가 자기 집에서 공짜 사탕 같은 위치라니 괜스레 불쌍하게 느껴졌거든요. 손자와 손녀를 차별한다는 그런 할머니와 그 가족은 대체 왜 같이 사는 걸까 싶었습니다. 우리는 따로 살잖아. 우리가 할머니를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같이 살진 않잖아. 우리 할머니도 수영이네 할머니처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똑같지만 혼자 잘 사시는데 우리하고 같이 안 사시는데 수영이네는 왜 그럴까? 왜인 줄 알아? 그 집 할머니가 돈이 있거든. 재산 노리고 모시는 거야. 재산을 받을 수만 있다면야 그까짓 인형의 집 100번 더 가져다 버리지. 수영이라는 걔도 아마 자기 부모님한테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게 약속한다 이런 소리 들었을 거야. 할머니 돌아가시고 재산 받으면 자기네도 세상이니까. 오빠 말을 듣고 나니까 인형의 집을 잃은 수영이의 표정이 그렇게까지 쓸쓸하거나 슬퍼 보이지는 않았던 듯 싶었죠. 정말? 그런 거였어? 오빠, 그럼 우리 할머니를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바보야. 내 말을 이해를 못했구나.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돈이 많은 부자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다른 집들하고 피 터지게 싸웠을 거야. 모시겠다고. 그런데 안 그러고 있잖아. 이유는 이제 알겠지? 할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맞지? 정답. 바로 그래서 모든 집들이 할머니를 공평하게 챙겨드리는 거야. 할 도리만 하겠다는 거지. 와, 내가 정답을 맞췄다. 신난다. 저는 웃으며 만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능적으로 이게 아닌데 싶은 기분이 들어서 스르르 팔을 내렸죠. 할머니가 부자가 아니라서 자식들이 앞다퉈 모시겠다고 할 일이 없다는 게 왠지 좋고 신이 나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용히 인형의 집이나 가지고 놀았죠. 부모님은 바쁘셔서 인형의 집이 제 손에 들어온 과정까지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가 이제 안 가지고 논다고 해서 가져왔다는 저의 간단한 설명에 금세 납득을 하셨죠. 저희 집은 결코 유복하다고 할 수는 없었으나 궁핍하다고는 더더욱 할 수 없었어요. 그럭저럭 잘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이 맞벌이에 열을 올리시며 그 바람에 오빠가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면서 저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저희 집보다 딱 봐도 많이 못 사는 친구들 집에 놀러가 봐도 가끔 그 친구의 어머님이 저를 맞아주고는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처럼 규칙적으로 아이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계셨어요. 당시에 그 일대에서는 그래도 아버지가 다니셨던 직장의 이름을 대면 사람들의 입에서 오, 거기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저는 대출이라든지 빚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처음 익혔던 뒤로는 저희 집에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인형의 집 같은 값비싼 선물을 받고 싶다고 말을 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새삼 했었고요. 그러나 알고 보니 저희 집에는 대출을 비롯한 빚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님 두 분 모두 용을 써서 맞벌이를 하셨던 이유를 오빠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었을 때 저는 알게 됐어요. 민혁이가 곧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진짜 시작이구먼. 자식 교육 뒷바라지만큼은 확실하게 시켜줘야지.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열심히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두자고 우리가 그렇게 맹세인지 다짐인지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5년 전 일이었네. 그래도 그때보다 우리 정말 착실하게 재산을 불린 것 같아. 그렇지? 그때 작정하고 결단 내리기를 잘했지. 우리 자식들한테 많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부모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부족하게 베풀어 주지는 않겠다는 그 생각,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민혁이가 다른 애들보다 똑똑하고 영민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었어. 혹시나 잘난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될까봐. 그런데 여보, 우리 예상보다 민혁이가 정말 많이 똑똑한 것 같지 않아? 누가 보면 우리 민혁이는 이번 인생을 2번 살아보는 줄 알겠어. 민혁이는 하늘이 우리 부부한테 내려준 선물이지. 그렇고 말고. 영특한 데다 효자이기도 하잖아. 앞으로 민혁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또 열심히 뒷받침해 줄 일이 남았어. 분명히 민혁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민주는, 아휴, 우리 딸 민주.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 뭘 더 바래. 민혁이 녀석이 워낙 잘났잖아. 첫째가 그런 걸 다 가져가서 둘째는 그런 게 없이 태어난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살아오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서 감동과 서운함을 동시에 느끼는 기이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 사랑이 가득하신 그리고 책임감이 투철하신 부모님을 두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요. 저보다 너무나도 잘난 오빠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비교를 당하는 게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머리를 맞을 때마다 뇌세포가 죽어서 바보가 되는 거라는 그런 농담이 돌았거든요. 아이들이니까 주로 그런 1차원적인 농담을 즐겼던 것이죠. 저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오빠의 머리를 후려 갈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하고 머리가 비슷해지겠지? 뇌세포가 많이 죽어야 오빠가 나하고 비슷해질 텐데 이걸로 많이 죽었으려나? 저는 기대에 차서 오빠를 바라봤어요. 뒤통수를 얻어맞은 오빠는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바보 같았고 저는 제가 성공한 것 같아서 환하게 웃었죠. 하지만 뒤통수를 손으로 문지르고 있던 오빠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들은 경악에 차 있었어요. 하필 그 자리는 외가 식구들이 모여있던 식사 자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따로 재고할 만큼 눈치와 머리가 좋지 못한 아이였었죠. 민주야, 너 갑자기 네 오빠 머리는 왜 때려? 엄마가 당황해서 외치셨어요. 그 옆에서 아버지의 표정은 아주 어두웠죠. 외삼촌과 외숙모는 저를 향해 혀를 끌끌 차고 계셨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게 귀찮아 미칠 지경이셨던 이모는 그저 하품을 크게 날리고 계시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할머니께서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민주는 아주 왈가닥이구나. 오빠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네? 아니에요. 오빠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왜 오빠 머리를 때렸어? 그건 오빠가 너무 똑똑해서 그랬어요. 저는 똑똑하지 못한데 오빠는 너무 똑똑하고 원래도 똑똑한데 자꾸만 더 똑똑해져요. 그래서 저랑 멀어지고 있어요.
머리를 때리면 뇌세포가 죽어서 그만큼 바보가 되는 거라고 학교에서 애들이 막 떠들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머리를 맞으면 뇌세포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람의 뇌에 모르기는 몰라도 뇌세포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니? 그걸로 어떻게 바보가 되겠어? 아, 그래서 계속 때릴 생각이었어요. 지금 때리고 내일 때리고 다음 주에 또 때리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오빠가 저랑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그쵸, 할머니? 그거 참 일리가 있구나. 그런데 민주야, 너는 네 오빠의 머리를 때려서 바보로 만들 생각을 하면서 네가 공부를 해서 오빠처럼 똑똑해질 생각은 안 해봤나 보구나. 왜 그랬을까? 민주가 왜 그런 생각은 못했을까? 외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박을 할 엄두가 안 났어요. 사실은 대답 자체를 할 엄두조차 안 났었죠. 왜냐하면 외할머니께서 제 허를 찌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같이 바보가 되면 더 이상 비교를 안 당하고 오빠하고도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만 해봤지. 같이 똑똑해진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봤어요. 제가 자타공인 얼빵한 아이이긴 했어도 염치가 아예 없진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푹 숙였죠. 이모가 지루하다며 일부러 하품을 크게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외삼촌과 외숙모가 실없는 농담을 내뱉는 소리도 들려오는 가운데 부모님이 외할머니께 제가 장난기가 많고 너무 활발해서 그런 거라는 변명을 열심히 하시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오빠가 제 뒤통수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사람 머리는 이렇게 잘 만져주기만 해야 돼. 함부로 때리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오빠. 내가 잘못했어. 머리를 때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데. 네가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머리를 맞아서 망정이지. 네가 맞았다고 생각해봐. 가뜩이나 너는 얼빵한데 머리 맞고 나서 더 얼빵해지면 어떡해? 그러면 우리 동네 공식 바보가 되는 수가 있어. 에이씨, 나 바보 아니야. 나 바보 안 될 거야. 제가 칭얼거리며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이쪽을 보고 계시던 외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하게 엄청난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병중에 계셨고 외할머니께서는 뭐든지 적당해 보이셨던 분이셨거든요. 경기도 변두리의 작은 마을에 살고 계셨고요. 그곳에 놀러 가면 정겨운 자연 풍경이 눈에 가득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곳에 사시는 만큼의 딱 그 정도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날 마주했던 외할머니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었죠. 그런데 오빠도 그걸 똑같이 느꼈더라고요. 외할머니 말이야, 뭔가 달라 보였어. 그렇지. 원래 그렇게 외할머니가 고요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분이셨던 걸까? 아니, 원래 그런 분 아니셨는데 갑자기 다른 분 같았어. 내가 오빠 머리를 때리기 전까지는 원래 외할머니 같았는데 오빠가 머리를 맞고 나서부터 외할머니가 달라졌어. 제가 주절주절 내뱉은 말에 오빠는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는 부모님께서 밤에 이런 대화를 나누시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장모님의 민혁에 대해서 왜 따로 물어보시는 거지? 아주 상세하게 궁금해하시던데. 민혁이 애가 워낙 똑똑하다는 건 우리 엄마도 진작에 알고 계셨는데 내 생각에는 식당에서 민주가 민혁의 뒤통수를 때렸을 때 뭔가를 생각하게 되신 것 같아. 민주가 자기 오빠 머리를 때릴 만큼 그 정도로 민혁이가 똑똑한 건가 이런 걸 새삼 생각해 보신 느낌이었어. 그리고 당신하고 나하고 여전히 계속 맞벌이를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냐고 굳이 그걸 물어보신 것도 좀 의외이더라고.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왜 짚으신 걸까? 저는 그 대화를 엿듣고서 그대로 오빠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참 많이 우셨어요. 외삼촌은 근엄한 표정으로 유지하고 계실 뿐 눈물은 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오열을 하시다가 조문객들의 육개장 그릇을 죄다 엎어버리셨어요. 술에 취해 계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나한테 잔소리를 날리셨던 우리 아버지. 저승에서는 부디 나한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행여나 꿈에 찾아오셔서 잔소리 하실 것 같으면 저 즉시 용암 부적파두로 전국 팔도 뒤지러 다닐 겁니다. 잔소리 많으셨던 우리 아버지. 천수를 못 누리시고 일찍 떠나셔서 아버지 막내딸은 그걸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와중입니다. 아버지, 저승에서 육개장 간이 어떤지 확인 좀 해보세요. 멀리서 조문을 와주셨던 분들이 육개장 그릇이 나뒹구는 사태를 맞닥뜨리셨고 저마다 차려입으신 옷에 육개장 국물이 다 튀고 있었죠. 이모는 두 테이블을 그렇게 작사를 내신 뒤에도 만족하지 못하시고 다른 테이블 위를 노리셨습니다. 그러자 그쪽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벌떡 일어나셨죠. 어떤 분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슬피 기울이고 계셨던 소주병을 쥐신 채 일어나셔서 그걸로 이모를 겨누셨습니다. 어허, 잡기야 물러거라. 잡기라니요, 어르신. 저 요새 성당 다니거든요. 이모는 그 소주병을 낚아채셔서 즉시 병나발을 부셨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던 참이었던 외할머니께서 그 모습을 목격하시고는 입을 쩍 벌리셨죠. 저 미친 것이 기어이 자기 아버지 장례식 때도 저 칠화를 떠는구나. 외할머니께서 충격에 비틀거리셨고 엄마가 얼른 다가가 부축을 해드렸습니다. 폭주하는 이모를 막으러 외숙모가 나서셨어요. 많이 취하셨어요. 그만하세요. 진정 좀 하세요, 진정. 무슨 진정? 나는 진정 못해. 새언니, 막 시집을 오셨을 때는 내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시더니 많이 크셨네요. 응? 저승에서 우리 아버지가 보시고 우리 집안의 기강이 무너졌구나. 개판이다 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아우, 많이 크긴요. 나 원래부터 컸거든요. 누가 보면 내가 서열이 훨씬 아래인 줄 알겠네. 맞잖아. 나보다 서열 아래인 거. 그러면 여태 위인 줄 알았어요? 이모가 소주병에 남아있던 소주를 외숙모의 얼굴에 휙 끼얹으셨습니다. 외숙모가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셨고 결국 이모의 머리채를 잡고 마셨습니다. 외삼촌이 합세를 하셨는데 어느 쪽을 도와주시겠다는 건지 보기엔 구분이 되지 않았죠. 외숙모의 팔꿈치에 코를 얻어 맞으신 뒤 코피를 줄줄 흘리다가 열받아서 쌍욕을 크게 내지르던 게 외삼촌이 낸 결과였습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버지가 그쪽으로 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진짜 혼란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세상에, 자기야, 얼굴이 그게 뭐야? 피나잖아. 갑자기 어떤 여자가 달려와서 외삼촌의 얼굴을 부여잡았어요. 상가집에 오는 사람답게 온통 까만 옷, 그런데 특이하게 까만 스카프로 얼굴의 반을 칭칭 감은 상태였죠. 마치 얼굴을 다 보이면 안 된다는 것처럼요. 본인을 숨겨야 한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숙모보다 확실히 나이가 적어 보이고 왠지 이모보다 나이가 어릴 것 같았던 그 여자는 외삼촌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결혼한 유부남에게 웬 여자친구냐고요? 그러니까 바람이죠. 불륜이었습니다. 내연녀의 등장에 외숙모는 어리둥절한 얼굴이 되셨죠. 자기라고? 내 남편에게, 아니 우리 애들 아빠한테 자기라니? 너 누구니? 어? 뭐하는 년이야? 나? 이 남자 여자친구다. 어쩔래? 우리 자기가 너무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을까봐 장례식장에 몰래 와본 건데 이게 뭐야? 얼굴이 피범벅이잖아. 역시 안 되겠어. 자기야, 이혼해. 아버님 장례 마치는 대로 당장 이혼하라고.
나한테 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나하고 살면 얼굴이 피범벅되는 일 없을 거야. 그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외쳤습니다.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오빠가 나중에 말을 해주기를 그 순간에 외삼촌은 그 여자를 향해 필사적으로 닥쳐, 제발 좀 닥쳐라는 입모양을 보내고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는 그 입모양이 안 보였던 듯 합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잘게 할 말을 해댔고 외숙모는 핏발 서린 눈이 되어서 이모를 바라보셨죠. 그 소주병 잠시 써도 되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야구를 좋아하셨던 건 새언니도 아시죠? 네. 홈런 한번 때려볼까 봐요. 이모는 신이 나서 소주병을 건네주셨고 방금까지 머리채를 잡고 싸웠던 상대에게서 그것을 받아내신 외숙모는 너무 평온해서 무서워 보이는 얼굴로 그것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향해 그걸 번쩍 들어 올리셨어요. 예전에 민주가 그랬었나? 머리를 맞으면 뇌세포가 죽어서 바보가 된다고. 어디 그렇게 되나?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볼까 봐. 여보, 이러지 마.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일단 그것부터 내려놓고 얘기를 하자. 우리 대화로 해결을 하자고, 대화로. 대가리에 홈런 들어가니까 턱에 힘 주고 이 악물어라. 외삼촌의 여자친구, 그 여자가 공포에 차서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외삼촌이 소주병에 대가리가 깨지는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중간에서 막았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충격에 신음하시는 외할머니를 얼른 다른 공간으로 모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외숙모를 말리고 이모를 진정시키고 외삼촌과 내연녀를 쫓아가는 것까지 혼자 다 해냈죠. 이 모든 걸 지켜본 사람들이 대관절 장례식장에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한참을 쑥덕거리다가 저희 부모님 두 분만은 정상인 것 같다는 사족을 마무리로 꼭 덧붙였습니다. 저를 챙겨주는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 놓고 행동하실 수가 있었죠. 오빠, 이제 외삼촌하고 외숙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옆반 혜진이네 부모님은 자꾸 싸워서 부모님이 따로 산대. 외삼촌하고 외숙모도 그렇게 되는 걸까? 그렇게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일단은 외숙모가 참으실 것 같다. 외삼촌의 뇌세포를 없애버리려고 하셨는데도 참으신다고? 그래도 결국 참으실 거야. 외삼촌이 용서를 구하실 것 같거든. 근데 만약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되면 그때는 두 분이 이혼하시겠지. 오빠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소주병 홈런을 노리셨던 외숙모이셨지만 그래도 외삼촌을 용서해 주셨어요. 바람난 유부남의 부친 상에도 당돌하게 모습을 드러냈던 그 이상한 내연녀와 외삼촌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맹세를 했거든요. 하지만 두 번 다시 바람을 안 피우겠다는 맹세까지는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몇 년 뒤 외삼촌은 또 바람을 피우셨어요. 그때는 걸리셨을 때 외삼촌이 되려 역성을 내셨죠. 소주병으로 자기 남편의 머리를 치려던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실망을 안 했겠어? 참하고 차분하고 순종적이고 얌전한 여자한테 내가 어떻게 눈이 안 돌아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내 바람에는 당신의 탓도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자 열이 받을 대로 받으신 외숙모께서는 이튿날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챙겨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인 남편, 통제불능의 두 자식을 뒤로 한 채 떠나셨던 거예요. 외삼촌은 뒷목을 잡고 거품을 무셨고요. 외할머니께서는 외삼촌과 외숙모 두 분 모두에게 크나큰 실망을 했다는 감상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둘 다 똑같다. 책임감, 의무, 이런 것들을 몰라. 아무리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나발을 떨어도 자식들 생각은 했어야지. 부모가 그 모양이니 그 밑에 자식들이 제멋대로 자라났지.
우리 영감이 괜히 장남이 못마땅하다. 맏며느리도 신통치 않다. 그런 소리를 입에 달았던 게 아니었어. 진작에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였지. 당신의 가슴을 치면서 분노하셨죠. 외삼촌이 바람이 나서 그쪽이 파탄 났다면 이쪽의 경우에도 같지만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모는 몇 번이나 결혼을 하려다 마시고 이걸 반복하셔서 결국 나이가 차고 차도록 시집을 못 가신 분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노처녀이셨죠. 마흔이셨고요. 그러신 분이 남자를 만났는데 그게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유부남의 부인과 모친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이모에게 들이닥쳤고요. 그때 이모는 처음으로 그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셨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모는 피해자셨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본인에게 따지고 드는 유부남의 부인과 모친을 보며 이모가 참지 못하신 거예요. 어디서 삿대질을 하고 난리예요. 이러다가 사람 한 대 치겠어? 가정에 있는 남자를 들쑤셔 놨으면 이 정도는 각오를 하셨어야지. 각오는 너나 많이 하세요. 나한테 쥐어 터질 각오 되어 있지? 뭐라고? 이거 완전히 정신이 나간 여자 아니야. 각오가 안 되어 있어도 어쩔 수 없어. 내 주먹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모는 유부남의 부인을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친하고 머리채를 같이 잡아뜯고 싸우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으셨죠. 그런데 정말 대단했던 건 이모가 반성이라는 걸 모르셨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뻔뻔하셨거든요. 외할머니께서는 외삼촌과 이모를 없는 자식인 셈 쳐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생활력 좋고 책임감 투철하고 건실하고 아주 근면성실한 딸과 사위가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내 인생에 남은 유일한 낙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가슴이 짠하였죠. 더욱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런 두 분을 향해 외할머니께서는 똑똑한 아들을 이왕이면 꼭 성공시키라고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내가 민혁이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 그렇게 대단히 똑똑할 거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가 예전에 민주가 식당에서 민혁이의 머리를 때렸을 때 그날 처음으로 생각을 달리하게 됐지. 민혁이가 어떤 인재로 자랄지 그때부터 너무나도 기대가 되더구나. 외할머니의 그런 생각을 오빠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똑똑하니까. 저는 오빠가 서울대를 갈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최고의 대학이 거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다른 명문대를 갔어요. 미국에 있는 명문대요.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미국의 명문대가 몰려있는 그 지역으로 오빠가 입성을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미국으로 가다니? 오빠 혹시 영어 할 줄 알아? 잘 못해. 그냥 영어로 입학시험 인터뷰를 하는 정도밖에 안 돼. 제가 얼마나 어안이 벙벙했던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 그간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셨어요. 유학비 그까짓 것이 얼마나 들든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상관없다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자타공인 얼빵한 아이였던 제가 뒤늦게 머리가 트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등학생 때요. 고등학교 2학년에 가서야 갑자기 문제집이 너무 쉽게 보이고 잘 풀리는 기분이 어떨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때 제가 생각했죠. 3년만, 아니 딱 1년만 빨리 좀 머리가 돌아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공부 욕심이라는 게 생겼고 대학의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수 생활을 할 자신은 없었고요. 서울의 4년제 중에 중간 정도 가는 대학에 제가 들어갔어요. 1차 합격은 아니었고요. 마지막 추가 합격에서 붙었습니다. 오빠가 미국 명문대에 들어갔을 때도
부모님이 그렇게 우시진 않았어요. 저에게 너무 장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는 것에 민망하더라고요. 놀라운 건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거듭 칭찬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귀염둥이 민주, 네가 오빠의 발 뒤꿈치 정도는 따라가는 동생이었구나. 그걸 내가 여태 몰라봤네. 부모고 자식이고 간에 하여간 여기는 다 훌륭해. 멋져. 그때는 갑자기 왜 저러시나 싶었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왔던 동네 친구 수영이도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요. 대학 입학 시험에서 미끄러졌음에도 그렇게 슬퍼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수영이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 인형의 집을 원 없이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저는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초콜릿 선물을 해주었는데 수영이가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더니 저에게 실망스러운 대학 입시 결과를 받았음에도 안 슬픈 이유를 슬쩍 알려줬어요. 우리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거든. 3개월 내로 우리 아빠한테 재산 미리 물려주시겠대. 그러겠다고 하셨어. 헉, 너희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셨어? 넌 왜 그 부분에서 놀라? 우리 가족이 드디어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던 것을 주목해야지. 저는 수영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고 미국에 있는 오빠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빠도 깜짝 놀랐어요. 수철이 형네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셨구나. 남매라서 이런 게 똑같이 통하더라고요. 인형의 집을 가지게 되었던 그 옛날이나 이때나 변함없이 할머니 재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수영인의 사정을 그저 먼 얘기로만 여겼습니다. 그 얘기가 저에게도 적용이 된 것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였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지 궁금하시죠? 저는 24살에 만났던 사람하고 3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생각을 했어요. 얼굴, 집안 다 잘난 남자였죠. 그런데 얼굴값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가족끼리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물어뜯고 서로 견제를 하던지 실망의 연속이었고요. 헤어질 때는 아주 치를 떨며 결별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 이후 시기에 오빠가 결혼을 했는데요. 워낙 잘났으니 결혼도 그런 여자랑 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새언니는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왔어요. 사업하는 집안이라는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았고요. 새언니는 사회 경력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으니 딱 보면 인상이 좋았습니다. 잘 웃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잘 챙겼습니다. 저한테도 얼마나 살가운지 몰라요. 겨울에 목도리를 직접 떠서 자기 시댁 식구들한테 싹 돌리더니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새언니의 목도리 선물을 받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었던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제가 남편을 만났었죠. 남편의 특징이 자기 가족들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외모는 평범했고요. 그런데 저도 외모가 평범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저에게 귀엽다, 예쁘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멋지다, 잘생겼다 말을 안 해줬는데 남편이 저에게 더 잘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시댁에 처음 갔을 때요. 시부모님께서 상다리 휘어지게 밥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를 무척 환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식사 도중에 저희 오빠가 미국 명문대를 나온 게 정말이냐면서 그 얘기를 엄청 하셨죠. 저희 집안을 굉장히 축켜 세워 주셨고요. 따스한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결혼 결심을 굳힌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게도 두 분이 워낙 열심히 치열하게 사셨던 덕에 저는 사회생활을 변변치 않게 하면서도 따로 돈 나갈 일이 없었거든요. 돈은 잘 모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손을 일절 안 벌리셨고요. 용돈을 전혀 안 받으려고 하셨거든요. 제가 번 것은 오롯이 제가 다 모으고 쓰기를 원하셨어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고 싶지는 않아서 다 모았습니다. 두 분은 내가 챙길 테니까 너는 네 앞가림 잘하고 살기나 하면 돼.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알았지? 오빠 항상 고마워. 그리고 옛날에 오빠 머리 때려서 미안해. 그때 하도 세게 맞아서 그런가? 맞았던 기억이 날아갔나 봐.
잘 모르겠네. 그렇게 말하는 오빠를 둔 게 제 일생일대의 행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마워지더라고요. 외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고 거동이 가능할 때 제 결혼식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얼른 서둘렀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부모, 잘나디 잘난 오빠 밑에서 네가 사랑만 받고 잘 자랐지. 그런데 민주야,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히 생각하는 너의 그 마음, 그것 또한 하나의 재능이란다. 너는 너대로 잘난 것이야. 결혼식 날 외할머니께서 덕담을 건네주셨고 저는 주책 맞게 울어버렸네요. 결혼식 날 유난히 생각 없는 표정으로 멀뚱히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 시누이였죠. 남편의 여동생이요. 난리도 아닌 인물이었습니다. 사고 뭉치였어요. 전문대를 간신히 갔다가 그것마저 자퇴했고요. 미용하겠다고 설치다가 돈과 시간만 날렸고요. 모델 하겠다고 설치다가 사기를 당했고요. 자기만 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남한테 사기를 치다가 딱 걸렸고요. 남편의 눈물로 피해자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거액을 쓴 덕분에 시누이가 감옥은 안 갔습니다. 아유, 우리 성국이가 애를 쓰지 않았다면 성희 걔는 지금쯤 깜빵에 있었을 거야. 사고만 치는 딸년만 보다가 든든한 며느리를 보니까 아주 좋구나. 이제 노후 걱정은 덜었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왠지 싸한 느낌이 들었죠. 노후라는 단어에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2달이 지났을 때 신우이의 실체를 알게 됐습니다. 전문대를 자퇴한 이유가 있었어요. 신우이는 20살에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뒷전이 됐죠. 그러다가 임신을 했는데 그 남자는 결혼할 여자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난장판이 됐음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신우이의 숨겨진 얘기를 알고 나서 이모가 떠올랐어요. 신우이가 생각보다 더 말썽인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이모가 연상이 돼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저에게 시부모님은 고마워하셨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겪으면 겪을수록 좀 많이 개념이 없더군요. 명품백 하나 사주세요. 신혼여행 갔다가 명품백 사오는 건 기본인데 그때 명품 화장품만 사다 주셔서 실망했잖아요. 너무 당당한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혔죠. 직접 상대하기도 싫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요. 당황한 남편이 따끔하게 여동생을 혼냈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며칠 뒤에 자기 여동생을 혼낸 게 가슴이 아프다는 소감을 밝혔어요. 나도 형님처럼 여동생한테 다 해주는 오빠가 되고 싶은 마음뿐인데 쉽지 않네. 당신은 내 심정 이해하지? 도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점입가경으로 신우이의 명품백 요구를 쳐내고 나니 시부모님의 용돈 요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초장부터 분위기를 잘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에게 작정하고 아끼며 돈을 모으고 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게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부가 신혼집을 운 좋게 정말 저렴하게 반전세로 구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 악물고 돈을 모아보자고 그랬어요. 남편은 동의를 했죠. 저를 믿고 따르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씀씀이가 점점 심상치 않은 게 눈에 보여서 신경이 쓰였어요. 대체 뭘 믿고 자꾸만 뭘 사들이시고 놀러 가시는 건지 의아했죠. 백수인 신우이는 여태 미용을 배운 게 있으니까 고급 샵에 들어가서 일을 할 거라고 했고요. 알았으니 제발 좀 그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샵에 취직됐다는 얘기가 들려오진 않았죠. 그러던 때 외할머니께서 당신의 마지막을 예감하시고는 저희 가족을 한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밝혔어요. 재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큰 놈한테 안 주련다. 죽어도 정신 못 차릴 작은 년한테도 안 주련다. 여차하면 나는 재산을 사회에 뿌리고 갈 생각까지 했었단다. 그게 우리 영감의 뜻이기도 했거든.
얼떨결에 사들였던 땅이 큰 돈을 벌어다 준 것이 있었으니 그러는 편이 좋겠다고 여겼지만 하지만 너희를 보며 나는 그 생각을 고쳐 먹은 지 오래였단다. 진작에 재산을 안겨주고 싶기도 했지만 너희 가족 힘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더 지켜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날까지 질질 끌어오게 됐구나. 이 늙은이를 이해해다오.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재산은 무려 100억에 달하는 거였습니다. 괜히 외할머니로부터 묘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엄청난 자산가이셨어요. 저희 가족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놀랐어요. 남편에게도 저의 얼떨떨한 심정을 밝혔었죠. 남편은 너무 기쁘고 잘된 일이라며 저를 얼싸안고 좋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불과 3주 후 남편이 저희 부부 공동 자금이 담긴 계좌에서 1원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빼갔습니다. 그걸로 시누이한테 가게를 차려줬어요. 미용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맞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운 시누이에게 다짜고짜 폼나는 샵을 하나 차려줬어요. 그 자리가 원래 미용실이었기 때문에 차리는 게 아주 뚝딱이었고요. 계좌에 있던 현금 2억 2천, 그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이제 100억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어렵지 않게 돈을 빌렸더라고요. 빌렸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낸 거였죠. 그렇게 장만이 된 8천까지 도합 3억이 시누이 가게 장만에 쓰였습니다. 미쳤어? 왜 상의도 안 하고 멋대로 그 돈을 써버려? 상의하면 당신이 무조건 거절할까봐 그랬지. 이미 차렸으니 응원이나 해달라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누이한테도 따졌어요. 그걸 무슨 생각으로 받아서 가게를 차렸냐고, 제정신이냐고 했죠. 돈도 이제 많으시면서 왜 이러세요? 하여간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니까? 명품백 안 사줄 때부터 알아봤어요. 제가 진짜 열불이 터져서 시누이한테 잔소리를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오빠한테 엄청 징징거린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왜 시누이에게 막말을 해서 상처를 입히냐고 하더군요. 알고 보면 가여운 녀석이야. 인생이 잘 안 풀린 여동생에게 먹고 살 길 열어준 게 그렇게 죄야? 남편이 울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이에 질세라 마음 곱게 쓰면 어디가 덧나냐며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가족끼리 선 긋고 살지 말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 진짜 열받았죠. 나 지금 미치게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 그리고 당신 가족들, 그 태도가 문제야.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열심히 사신 거고, 형님이 대단하신 거고, 근데 당신은 내내 누리면서 살기만 하다가 거액 유산의 맛까지 보게 됐잖아. 당신 인생은 복이 넘치기만 한데, 그 복 우리 가족이 같이 누리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온 거야? 우리는 당신하고 가족이 아니야? 남편이 눈물을 훔치면서 앞으로 자기 여동생한테 막말을 하면 자기도 안 참겠다고 했어요. 뭘 안 참겠다는 거죠? 저한테 사과조차 안 하는 남편,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오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알아서 해결하기로 결심했고요. 남편이 부부 공동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계좌를 멋대로 건드려서 돈 다 빼간 거, 상의 없이 돈 다 쓴 거,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전부 증거로 정리해서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시누이 가게와 멀지 않은 곳에 같은 업종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 가게에 연락을 해서 신생 홍보 업체인데 경력을 쌓을 겸 무료로 가게 홍보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홍보는 전문 업체에게 돈을 주고 맡겼고요. 역시나 실력이 없었던 시누이의 가게는 3억이 들어간 만큼 위치도 좋았고 인테리어만 예뻤지
요란한 빈수레였습니다. 경쟁 업체가 홍보라는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자마자 힘 한 번 못 써보고 신우이의 가게는 고꾸라졌어요. 남편에게는 진작 이혼을 선언했고요. 본인은 이혼당할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며 당당하게 구는 남편 때문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시는 듯 저에게 사과를 하셨지만 많이 늦은 감이 있었죠. 저 하나 믿고서 시댁에 별거를 다 새로 사들이셨더라고요. 멀쩡한 냉장고는 왜 바꾸신 건지, 최신 안마기계는 왜 사신 건지, 게다가 소파까지 새로 사신 것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 다 카드 빚이었고요. 남편의 카드였죠. 그것들 다 그대로 다달이 감당해야 하는 큰 부담으로 시댁에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해냈어요. 변호사 선임까지 저 혼자 알아봐서 다 했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니까 왜 뿌듯했던지 모를 일입니다. 잘했다, 내 동생. 나보다 똑똑하다. 이런 걸로 저를 칭찬해주는 오빠가 있어서 새삼 든든했네요. 부모님도 저를 전혀 나무라지 않으셨고 인생에 쓴 경험도 한번 해봤으니 앞으로는 더 잘 해낼 것이라며 되려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런 가족의 막내로 태어나서 살아온 게 너무 감사했고요.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말씀처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저의 재능이라 여기며 더욱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혼을 당한 전 남편 놈은 빚을 갚으며 허덕이다가 후회로 몸부림쳤죠.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버리는 나 같은 미친놈도 세상에 또 있을까. 그런 후회를 하면서 술에 진탕 취한 채로 연락이 닿지 않는 저를 직접 찾아온 적도 있었네요.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은 저의 무미건조한 표정을 보고 전 남편 놈은 꺼이꺼이 울면서 억지로 발길을 돌린 바 있었답니다. 몇 달이 더 지나서 전 남편 놈이 자기 가족들하고 연락을 싹 끊고 멀리 이사까지 가버렸다는 후문이 들려왔는데요. 돈 문제 때문이었을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크게 다투기라도 했던 것인지 그 이유가 내심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추측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살 아이를 두른 38살 엄마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희 남편 때문인데요. 남편은 저와 동갑인데 2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와 바람을 핀 것까지 모자라 임신까지 시킨 상태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임신시킨 아가씨와 헤어지겠다며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자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빠를 따르고 좋아하는 아이를 보면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는데요. 저의 사연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 10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불타는 사랑을 하고 30대가 될 때까지 헤어졌다 만났다를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이 30대에 들어가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정말 자주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20대 후반에 힘들게 취업한 대기업을 6개월이 안 되어서 힘들다며 퇴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회사 생활은 본인과 맞지 않다며 불안정한 경제 활동을 이어갔어요. 남편을 10년 가까이 오랫동안 만나기는 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 보니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고 제가 먼저 여러 번 헤어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경제력 빼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았는데요. 오랜 연애를 통해 제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 보니 저에게 잘 맞춰주었고 다정다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가정적일 거라고 생각했었죠. 남편과 헤어지고 한동안 혼자 지내보기도 했지만 오랜 세월의 정이 무서운지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결심할 때쯤 남편이 중소기업에 이직을 한 상태라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백수가 아닌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결혼한다고 하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심하게 반대를 하셨는데요. 특히 친정 아버지께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넘치는 분이었기 때문에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는 남편의 성향을 알고 나서 반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연아, 남자가 결혼하고 나면 가장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네 남자친구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구나. 아빠는 네가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바라지 않아. 남자가 가장 노릇을 해야지 여자가 가장 노릇을 하면 되겠니? 아버지, 저 그 사람하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만났어요. 눈빛만 봐도 서로 뭘 원하는지 알 정도로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그동안은 혼자 생활하면서 자유롭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면 저와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면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저를 믿고 그 사람과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때는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 보니 결혼하고 나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은데요. 결혼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던 건지 친정 아버지께서도 결국에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3개월 정도 지나자 남편이 그나마 다니고 있던 중소기업도 그만두더라고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차로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회사가 멀어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는 이유로 저와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여보, 나 내일부터 회사 출근 안 하기로 했어. 집에서 너무 멀어서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6개월 동안 회사 다녀보니까 별로더라고. 직원도 많지도 않고 1, 2년 내에 망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먼저 그만둔다고 말해버렸어. 잘했지? 주말 내내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회사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만둔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께서 결혼 전에 여보한테 얘기했던 거 잊었어? 결혼하고 나면 남자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고 하셨잖아. 우리 아버지하고 남자 대 남자로 약속했던 거, 결혼하고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회사를 그만둔 게 뭐가 그리 당당한 건지 제가 화를 내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니는 회사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앞으로 회사 생활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곳으로 취업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하면 여보야말로 나를 안쓰러워하고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제가 본인을 100번 이해해 주기를 바랬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 사정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남편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었다고, 그런 회사를 다니는 게 남편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을 이해해 주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남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니 너무 한심해서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겠다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붙잡고 있는데 가끔 제가 방에 들이닥치면 머리를 식힌다며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경제 활동은 하지 않고 집에서 먹고 놀기만 하는 한량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혼자 있으면서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처음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 눈치가 보였는지 설거지라도 하는 척 하더니만 제가 회사를 다녀오면 늘 방에 처박혀만 있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빨래도 쌓여 있고 심지어 먹고 나서 치우지를 않아 집안 곳곳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당신 매일같이 집에 처박혀서 뭐 하는 짓이야? 이력서 올린다고 말만 하고 취업하겠다고 몇 군데 지원한 건데 집에 있으면 청소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그게 가장이야? 백수 건달이나 다름없지. 뭐? 백수 건달이라고? 당신 말 너무 심하게 한다. 돈 그까짓 거 밖에 나가서 벌어오는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백수 건달이라고 막말을 하는 거야? 나중에는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나오겠다. 아유, 무서워라. 저는 속으로 남편을 한 대 갈기고 싶었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백수건달이라는 말이 기분 나빴는지 저한테 대들면서 말까지 비꼬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결혼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서 몇 번이고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마음 먹었던 건데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되고 나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어요. 그렇게 남편은 그 이후로도 6개월 동안은 백수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갑작스럽게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 누구 한 명도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죽음이라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평상시 매일같이 운동하시고 지병을 앓았던 적도 없었던 아버지에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운영하시던 회사를 가족들 중 누가 맡게 될 것인지 가족회의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제가 맡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회사의 사내이사로 직함이 올라가져 있긴 했지만 이름만 회사에 올라가 있으셨지 실제로 회사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자식은 저와 남동생밖에 없었는데요. 남동생은 직업이 경찰이라 특수 직종이었고 아버지와 비슷한 계열의 제조회사를 다니던 제가 회사를 맡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회사를 물려받게 될지 상상조차 못했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2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려니까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백수 생활을 하던 남편에게 아버지 회사를 함께 운영하자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아버지 회사를 감당하기엔 지금 상황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회사에 적당한 자리를 여보한테 줄 테니까 여보가 회사 일 배우면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여보가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어 보이고 언제까지 집에서 이렇게 빈둥대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말이야. 알았어. 나도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여보 혼자 회사 운영할 거 생각하니 너무 힘들 것 같더라. 이제 나도 정신 차리고 회사 출근하면서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보다 남편이 옆에서 도움을 주면 여보도 더 든든할 거야. 우리 함께 잘 해보자. 그래도 남편이라고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아버지 회사를 잘 운영해보자며 얘기를 해주니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 회사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이번만큼은 남편도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었는지 아버지 회사 일을 배우면서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3년 넘게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좀 더 저한테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3년이 지나고 남편을 과장해서 이사로 승진시켜 줬어요. 남편도 이사로 승진되고 3년 동안 회사에서 애쓴 보람이 있었는지 좋아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승진할 때 여보가 힘 좀 많이 썼다며? 직원들이 내가 남편인 거 뻔히 아는데 나만 이렇게 특별 대우해줬다고 뒤에서 욕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도 여보가 나 승진시켜준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회사에 보탬이 될 테니까 믿어줘. 그래, 여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엉덩이 붙이고 오랫동안 회사 다녀준 덕분에 나한테 큰 힘 됐어. 그것에 대한 보상이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저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앞으로도 아버지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고 남편이 이제는 마음을 잡고 회사를 다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로 승진하고 나니 남편이 슬슬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평상시 운동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퇴근하고 테니스 동호회 모임에 들어가 운동을 하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이제 회사 퇴근하고 나면 건강 생각해서 운동 좀 하려고. 회사에 앉아만 있으면 좀이 쑤시기도 하고 살만 찌는 것 같아서 살도 좀 뺄 겸 테니스 치러 다니려고 하는데 괜찮지? 저는 사실 남편이 운동을 하는 것에 반대하고 싶었는데요. 땀을 내고 운동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평일에는 회사 퇴근이 저녁 7시 정도 되는데
끝나고 운동을 하고 집에 오면 너무 늦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회사 일을 해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흔쾌히 운동을 허락해 주기로 마음먹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젠 우리도 30대 중반인데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겨야지. 그런데 여보도 알겠지만 내가 이제 35살이 넘어서 노산인 거 알지? 우리도 이제 아기 가져야 하는데 매일같이 운동한다고 너무 늦게 들어오면 안 돼. 알았지? 저는 사실 결혼하고 2번 정도 유산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신혼 초에 1번, 아버지 회사를 맡게 되면서 1번, 그렇게 총 2번 유산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 당시 서로 아기를 갖자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테니스 운동을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소가 됐는지 운동을 하고 오면 항상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통 평일에 2~3번 정도 테니스 동호회에 나갔는데 회사 퇴근 후 운동을 하고 오면 저녁 11시쯤이 됐고 집에 돌아오면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면 본인이 알아서 저녁을 미리 챙겨 먹고 오면 좋으련만 밥은 꼭 집에서 먹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남편이 운동하고 늦게 들어올 때면 늦은 시간에 저녁을 챙겨주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이 운동을 시작한 지 5개월쯤 되었을까요? 남편이 열심히 운동을 시작한 덕분인지 저희에게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유산을 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과 상의해서 회사 일을 잠시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뒀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제가 나이도 많은데 유산 경험까지 있으니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무리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움직임을 최소화했던 것 같습니다. 임신 초기 때는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더욱 의지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제 몸 상태는 안중에도 없었는지 임신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테니스를 치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내 남편이 맞나 싶어서 화가 났습니다. 여보, 내가 아이 낳을 때까지만 테니스 그만둬. 병원 와서도 나한테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보가 이렇게 운동 다니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면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내 말귀 충분히 알아들었지? 내가 운동 다니는 거랑 여보가 힘든 거랑 무슨 상관인데?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야. 여보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면 되는 거잖아. 나는 평상시처럼 운동만 다녀오면 되는 거고. 여보가 정 그렇게 신경 쓰이면 내가 최대한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해 볼게. 남편은 운동하는 게 그렇게 좋은지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구태여 운동을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말싸움을 하는 것마저도 신경 쓰이고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물려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대신 운동 갈 때 저녁 10시 되기 이전에 꼭 들어와야 돼. 알았지? 그리고 저녁은 꼭 챙겨 먹고 와. 입덧 심해서 밤늦게 여보 밥 챙겨주는 것도 구역질 나고 힘들어. 남편은 저한테 간신히 운동에 대한 허락을 받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얘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는 남편이 운동을 갔다가 밤 12시가 다 돼서 들어왔어요. 저녁 10시가 되었는데도 들어오지 않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혹시나 오는 길에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이런저런 생각에 잠도 못 들고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헛구역질이 계속 나왔고 헛구역질을 참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쐬며 남편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되어 남편이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어요. 다행히 남편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한 손에 검은색 봉투를 들고 저를 보며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마누라, 나 오래 기다리느라 많이 화났지? 여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왔으니까 기분 풀어요. 오늘 정말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데 동호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글쎄 알고 보니까 내 중학교 동창이었지 뭐야.
정말 신기해서 서로 맥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럼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주지 그랬어. 여보는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는 거야? 내가 헛구역질 참아가면서 베란다에 앉아서 여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나랑 집에 일찍 들어오겠다고 굳건히 약속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제가 화를 내자 중학교 동창을 만나 기분이 좋았다가 저로 인해 기분이 잡쳤는지 표정이 굳어져서는 얘기했어요. 왜 그런 일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방금 말했잖아. 중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다고. 내가 어디 나가서 바람 피워서 늦게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오버야? 당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집착하는 거 의부증이야. 이놈의 집구석 정말 지긋지긋하다. 남편은 여자가 임신을 하고 나면 얼마나 예민한지, 그리고 저와 같이 유산 경험이 있는 산모가 매일같이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더라고요. 도리어 저한테 의부증이냐며 따지고 드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임신은 저 혼자 했나요? 남편과 함께 뜻이 맞아서 한 건데 저 혼자 이렇게 힘든 일들을 모두 감당하고 있으려니 억울하기도 하고 남편한테 섭섭해서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상상조차 못할 거야. 우리 아기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는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겠어? 언제 철들 거야? 이제 아빠가 되려면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본인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지낼 거냐고. 남편은 제가 철이 없다고 하자 그 말에 빈정이 상했는지 그대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 봉투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다시 바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임신 기간 동안에 남편과 이런저런 다툼이 잦았습니다. 특히 제가 만삭이 다 되었을 때 일이었어요. 임신 초기 때는 입덧으로 인해 잘 먹지도 못하고 도리어 살이 조금씩 빠졌었는데 임신 중기 때부터 입맛이 돌기 시작하더니 막달이 다 되어서 20kg나 찌게 되었는데요. 살이 많이 찌고 제 몸 같지 않다 보니 몸 움직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특히 출산 시기가 한여름이라 더운 날씨에 만사가 다 귀찮고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테니스 동호회가 끝나고 사람들과 술 한잔하고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막달이는 언제 아기가 나올지 모르니 제가 남편한테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녁 약속 같은 건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둔 상태였거든요.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남편이 운동 끝나면 저녁 10시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술을 마시고 들어오겠다고 하니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남편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술자리 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 나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당장이라도 출산하러 갈지도 몰라. 여보가 없으면 나 혼자 짐 싸서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설마 아니 여보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겠지? 나 분명히 말했으니까 회사 퇴근하고 나면 집으로 바로 와야 돼. 남편은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제 말이 통했는지 집으로 바로 퇴근을 했는데요. 남편을 기다리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저녁 식사를 먼저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보고 한 소리 했습니다. 침대 가라앉겠다. 밥 먹고 그렇게 누워 있으면 소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기 낳으려면 몇 주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꼭 나한테 집으로 오라고 해야 했어. 나도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쌓였던 게 있는데 기분 전환할 기회도 줘야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것도 이제 지겹다, 지겨워. 남편은 저한테 지겹다며 고개를 떨구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아내한테 지겹다며 고개를 떨구고 뚱뚱해서 침대 가라앉겠다고 면박을 주는 게 이런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20kg 가까이 살이 찌는 과정에서 남편이 제 외모가 변하기도 하고 뚱뚱해져서 싫었는지 살갗만 닿아도 질색팔색을 하더라고요. 같은 침대에서 자더라도 중간에 큰 인형을 하나 두고 저를 대신해서 인형을 끌어안고 잤어요. 제가 남편한테 섭섭해서 왜 저 대신 인형을 끌어안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더워서 그런다고 말했는데요.
인형이 죽부인도 아니고 시원할 리가 없는데 그런 핑계를 대며 저를 멀리할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남편한테 쌓였던 감정들이 그날 모조리 터져나왔고 울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라고 이렇게 살찌고 싶었겠어? 임신하고 아기가 커지니까 자연스레 몸이 불어난 건데 내가 살쪘다고 만지기도 싫다고 인형이나 끌어안고 자고 내가 얼마나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꼈는지 알기나 해? 남편은 제가 우는 것마저도 짜증이 났는지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계속 이럴 거면 나 밖에 나가서 모임 다녀올게. 서로 말싸움하면 우리 아기가 다 들을 거 아니야. 여보도 태교 생각해서 나랑 말싸움하기 싫다면서. 그런데 왜 나한테 먼저 시비를 거냐?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온 남편한테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 거면 나갈게. 남편은 본인 할 말만 그렇게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집안에 혼자서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바보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들은 모두 귓등으로 듣는 남편에 대해 하소연하기 위해 저녁 늦게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굉장히 엄격하셔서 남편도 시어머님 말이라면 껌뻑 죽었고 제가 임신을 한 상태이니 당연히 시어머님께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이대로는 아기 못 낳을 것 같아요. 오빠가 허구한 날 운동한다면서 늦게 들어오고 지금도 술 마시러 나갔는데 어떻게 제가 오빠를 믿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예, 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무슨 큰일 났는 줄 알았다. 산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귀한 손주를 못 낳겠다고 하고 입에 못 담을 소리를 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을 믿고 자시고 할 게 아니고 네가 애미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먼저 생각해봐. 어머님, 오빠가 임신한 저한테 뚱뚱하다고 침대에 누우면 가라앉겠다고 하고 자존심 상하는 소리만 해대는데 그게 남편으로서 할 얘기인가요? 어머님께서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임신하고 나면 얼마나 예민하고 몸이 붓는지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니? 옛날에는 뚱뚱해도 아기만 순풍순풍 잘 낳으면 100점짜리 며느리였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임신해도 배만 나오고 임신했을 때부터 연예인처럼 관리를 한다고 하던데. 석구도 남잔데 뚱뚱해진 아내 몸뚱아리를 보고 좋겠니? 남편한테 사랑받는 것도 아내 몫인데 우리 석구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겠지. 모든 게 다 네 엿보니 별 시덥지 않은 얘기 늘어놓을 거면 당장 전화 끊어. 시어머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제 탓인 걸로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괜히 시어머님께 전화해서 욕만 얻어먹고 기분만 더 상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로서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남편을 옆에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기를 낳고 나니 자신을 닮은 아기가 너무 예뻤는지 아이에게 정말 잘해주더군요. 퇴근하고 일찍 집에 올 때면 딸아이를 물고 빨고 예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이에게만큼은 정말 100점짜리 아빠였습니다. 반면 남편으로는 정말 빵점짜리였어요. 저희 부부는 무늬만 부부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가운데 두고 서로 이뻐하기는 했지만 부부로서의 스킨십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부부관계를 하는 것도 6개월에 2번 정도 할까 말까였으니까요. 심지어 부부관계를 하자고 했던 것도 저였던 것 같고 남편은 아예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남편의 행동이 궁금해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놀러 갔을 때 시어머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장난삼아 간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오빠 낳고 아버님하고 사이 좋으셨어요? 지난번에 어머님께서 저한테 둘째도 연년생으로 낳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부부가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오빠는 당최 저한테 다가오려고 하질 않네요. 제가 시어머님께 부부관계에 대해 얘기를 하자 남편이 당황했는지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다른 집들도 가만 보면 아기 낳고 정신이 없어서 스킨십도 줄어들고 아기 위주로 집안이 돌아가던데 당신은 무슨 엄마가 돼서 아이한테 집중할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뭐 틀릴만한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아니, 그냥 어머님께 당신 낳고 나서도 아버님하고 금술 좋았냐고 여쭤보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결혼한 부부가 관계를 맺는 건 당연한 일인데 임신하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달라붙던 당신이 아기 낳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까 이러는 거지. 다들 주변에서 여보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 저는 이때다 싶어서 속에 있던 말들을 남편한테 모조리 꺼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계속 듣기 거북하셨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시고는 차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수연아. 네가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알겠는데 내가 한마디 해주마. 지난번에도 내가 전화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남자는 여자하게 달렸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남편을 면박 주고 못 살게 구는데 다가가고 싶겠니? 내가 아들 편 드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의 이치야. 그리고 아무리 아기 낳고 엄마가 되었어도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지. 지금 거울로 네 꼴을 한번 쳐다봐라. 배는 축 늘어져 옷태도 하나도 안 나고 화장기 하나도 없으니 얼굴에 난 자그마한 기미까지 다 보이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가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에 이어 어머님까지 출산하고 변한 제 외모를 가지고 대놓고 비하를 하시는데 서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섭섭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어머님 말씀에 말을 덧붙여서 제 가슴에 비수를 꽂더라고요. 우리 엄마 말씀 잘 새겨 들었지? 다른 남자 같았으면 당신 같은 아내랑 한 집에 살았으면 진작에 바람 피웠을 거야. 당신도 TV 드라마 보면서 잘생긴 남자 연예인 보면 좋다고 웃고 있잖아. 남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는 예쁜 여자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연애하고 사귈 때도 내가 대놓고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나는 당신이 마르고 예쁘게 생겨서 좋다고 했었잖아.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여보한테 손 하나 까딱하고 싶겠냐? 양심이 있으면 엄마 말씀대로 거울 쳐다보고 내 탓할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네. 저는 시어머님과 남편의 제 외모를 비하했던 그날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특히나 남편이 제 본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하니 이런 남자야말로 바람 피우기에 딱 좋은 사람이겠구나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현실이 될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회사에 복직하기 전까지 예전의 제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가리라 굳건하게 결심을 했었죠. 그런데 회사에 복직하기 전까지 죽어라 살을 빼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음처럼 쉽게 살이 한 번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10kg 정도는 살을 빼긴 했지만 아기를 낳기 전보다 10kg 정도 쪄 있는 상태이니 오랜만에 저를 보는 회사 사람들은 예전에 저와 다른 모습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예전에는 워낙 마른 체격이라 살찌는 것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 원래 입었던 옷도 잘 맞지 않고 출산 후에 뱃살이 축 늘어져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니 자신감도 떨어졌어요. 출산하고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하다 보니까 새로 입사한 직원들도 많고 왠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반면에 남편은 제가 없는 동안 날개를 펼치면서 회사 생활을 했는지 말단 직원부터 모르는 직원 없이 모두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출근 첫날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당연히 남편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려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핸드폰 연락을 했는데도 남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밖을 바라보는데 남편이 어린 여자 직원들하고 다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자 직원들에게 둘러싸인 남편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늘 똥 씹은 표정으로 딸아이를 바라볼 때를 제외하고는 전혀 웃지도 않고 인상만 썼는데 다른 여자들과 히히덕거리며 웃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정반대되는 남편의 태도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직원들과도 낯설어 혼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했는데요. 혹시나 사장님인데 출근 첫날부터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다른 직원들이 보고 뒤에서 흉을 볼까봐 최대한 멀리 떨어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권한으로 남편을 방으로 불러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회사 첫 출근 날인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아침에 먼저 출근하겠다고 나가더니 어떻게 점심 식사 때 나를 모른 척할 수가 있어? 내가 회사에 와서 적응 못하고 있으면 여보가 옆에서 직원들 소개시켜주고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어떻게 남만 또 못하게 나를 대하냐? 넌 이래서 문제야. 집에서나 밖에서나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여자처럼 사장이면 사장답게 굴어. 여긴 엄연히 회사고 공적인 공간이야. 왜 나를 여기까지 불러서 집안에서 듣는 잔소리를 또 듣게 만들어? 밖에 있는 직원들 눈치도 보이지 않아? 남편은 예전에 백수건달 시절 때는 생각도 못하고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줬더니 이제는 저를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그동안 집에 있을 때는 아이만 키우느라 제 할 말 다 못하고 남편한테 당하고만 살았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맞아. 나 이 회사 사장이야. 여보, 너는 거들떠보지도 못하는 하늘 같은 사장님이라고. 이제 내가 복직했으니까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내 권리 찾고 여보한테 막말이나 들으면서 바보처럼 살지 않을 테니까 두고 봐. 남편은 또다시 제가 하는 말이 같지 않게 느껴진다는 듯이 비웃었어요. 남편이 그러든 말든 저는 속으로 예전의 저로 되돌아가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오랜만에 회사 출근을 했더니 몸이 정말 고단하더라고요. 딸아이를 재우고 저도 평상시보다 빨리 잠들려고 하는데 식탁 위에 올라와 있던 남편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계속 오는지 전화가 오는 것처럼 울려댔어요. 남편은 씻으러 간 상태였고 저는 처음에 전화가 왔는 줄 알고 핸드폰을 들어 올렸는데요. 이 늦은 한밤중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나 싶어 남편 핸드폰 잠금을 열려고 하는데 열리지 않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저는 연애할 때부터 핸드폰 잠금 패턴이 동일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바꾼 적이 없었어요.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남편 핸드폰을 따로 만질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남편 핸드폰을 열려고 보니까 남편이 패턴을 바꿔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촉이 정말 무서운 게 남편 성격상 핸드폰 패턴 같은 건 귀찮아서 바꿔놓을 사람이 아닌데 10년 넘게 사용하던 핸드폰 패턴을 왜 바꿔놨을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씻고 나올 때까지 모른 척하고 식탁 위에 다시 핸드폰을 올려놨습니다. 마침 남편이 나오자마자 핸드폰이 다시 울리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핸드폰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남편이 누군가와 연락하고 지낸다는 것을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남편의 핸드폰 잠금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함께 거실에 있을 때, 부엌에서 식사를 할 때, TV를 볼 때, 핸드폰을 만질 때면 곁눈질로 남편의 잠금 패턴이 무엇일지 관찰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2주일 만에 어렵게 잠금 패턴을 열게 된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속으로는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제가 그냥 의심만 했기를 아니기를 바랬는데요. 제가 또다시 남편이 씻고 있는 틈을 타 핸드폰을 열어본 그 순간에도 그 어떤 누군가로부터 문자가 왔고 남편의 바람을 증명하듯이 상대방 여자가 남편과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20대인 것처럼 상당히 어려 보였어요. 사진에 이어 보내온 문자 내용이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오빠, 밤이 되니까 더 오빠가 보고 싶네.
언제 한번 아내한테 운동 간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집에 와요. 우리 지난번처럼 오붓한 시간 보내자. 앞에 보내준 사진은 지난 주말에 벚꽃놀이 가서 찍었던 거예요. 카톡 프로필 사진 하고 싶은데 오빠 생각해서 참는다.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라 미칠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 두 년놈들에게 복수를 해줘야 할지 당장 지금 같은 집안에 있는 남편부터 어떻게든 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곧 씻고 나올 것 같아 재빠르게 제 핸드폰으로 그 상간녀가 보낸 문자 내용을 사진 찍어 두었습니다. 당연히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함께요. 조금 후에 남편이 나왔고 저는 최대한 모른 척 하려고 하는데 남편 얼굴을 쳐다보면 화가 나서 욕부터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남편 옆을 지나가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혼났어요. 딸아이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다시 그 상간녀가 보낸 사진과 문자 내용을 살펴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핍박했던 지난 날들과 살쪘다고 업신여기며 막말했던 지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모든 게 지겹다며 그만하고 싶다는 말이 이제는 그만 저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혼을 해주면 두 년놈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 다음날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받을 줄 알았는데 전화 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 마냥 한참 후에야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혹시 석구 오빠 아내분 되시는 분이세요? 역시나 그 여자는 제 번호를 미리 알고 있었고 저는 굳이 저를 소개할 필요도 없이 다짜고짜 만나자고 얘기를 건넸습니다. 네, 제가 누군지 역시 알고 있었나 보죠. 애기 아빠가 혹시나 이 번호로 전화가 오걸랑 절대 받지 말라고 알려줬나요? 뭐가 어쨌거나 전화 받은 김에 얘기할게요. 전화로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만나죠. 제가 왜 그쪽을 만나야 하는 건데요? 저는 그쪽 만나서 할 얘기 없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저 만나서 물 뿌리고 화풀이 하려고 만나자고 하시는 거면 사양할게요. 제가 지금 그런 취급 받을 만한 몸이 아니라서요. 상간녀는 사진 속 모습처럼 20대인 것 마냥 목소리가 굉장히 앳돼 보였어요. 요즘 MZ세대들이 뻔뻔하게 그지없다더니 유부남 만나서 바람핀 상간녀가 조강지처인 것처럼 당당하게 맞서더라고요. 그쪽이야말로 드라마를 많이 봤나 보네요. 나는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물이나 뿌리고 교양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저희 남편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만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당장도 좋고요. 상간녀는 저에게 무언가 할 얘기가 있다는 듯이 암시를 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좋아요. 말 나온 김에 오늘 보죠. 저도 그동안 석구 오빠가 태도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길래 그쪽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나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몸이라서요. 석구 오빠 회사 근처로 갈 테니까 카페에서 봐요. 일반적으로 상간녀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부끄러워하고 조강지처에게 잘못했다며 벌벌 떨며 비는 타입. 두 번째는 본인의 사랑은 순수하고 잘못한 게 없다며 뻔뻔하게 남편을 빼앗으려고 드는 타입이요. 남편이 만나는 상간녀와 잠시 통화를 나눠봤을 때 후자에 가까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는 상간녀를 통해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 있었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멀리서 상간녀의 모습을 먼저 지켜보기 위해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좀 더 늦게 나갔는데 야외 의자에서 담배를 피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남편과 같이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어린 20대 기집애처럼 보였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는 상간녀 앞에 모습을 드러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요. 그 몸으로 부부관계가 돼요?
왜 그렇게 석구 오빠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나한테 매달렸는지 이유를 알겠네. 아줌마, 그 몸뚱아리로 석구 오빠한테 들이민 거예요? 석구 오빠는 나처럼 쭉쭉 빵빵 늘씬하고 섹시한 여자 좋아하는데 곰처럼 덩치는 남산만해서 뱃살은 축 늘어진 돼지 같은 아내가 집에서 딱 버티고 있으니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상간녀는 평상시 남편이 하는 얘기처럼 저한테 몸뚱아리가 돼지 같다며 비하를 했고 남편과 같이 제 몸을 가지고 저를 뒷담화를 했다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어른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많은데 담배 연기를 풀풀 풍기며 말을 하는데 그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더 열이 받아 입에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잡아다가 바닥에 내팽겨치며 말했어요. 내 몸뚱아리가 돼지 같아 보이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니? 말은 장작처럼 생겨서 쭉쭉 빵빵이라고 하니까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네가 먼저 우리 남편한테 접근했니? 아니면 우리 남편이 너한테 먼저 접근했니? 두 남녀가 바람을 피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저는 남편이 먼저 그 어린 상간녀에게 접근을 했는지 궁금했어요. 최근 임신 출산을 하면서 본인 아이를 낳아준 아내를 제쳐두고 먼저 다른 여자에게 접근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얘기하면 상처받으실 텐데요. 그냥 모르고 사시는 게 나을 텐데. 당연히 석구 오빠가 저한테 먼저 접근했죠.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찾아오더니 저한테 전화번호를 묻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결혼한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사귀자고 하길래 당연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싱글인 줄 알았죠. 상간녀는 저를 흘낏 쳐다보며 비웃었고 저는 남편이 먼저 상간녀에게 유부남이 아닌 척 접근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자그만치 15년 넘는 세월을 함께 연인으로 지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상간녀가 저에게 해준 얘기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저 석구 오빠 아기 임신했어요. 오빠는 아직 이 사실 모르고요. 그쪽이 임신했을 때부터 석구 오빠 만났어요. 저랑 사귀고 있었고 우리 둘의 관계는 그쪽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깊어요. 그쪽은 회사 사장님이지만 저는 일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고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석구 오빠 같은 아빠가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랑 이혼해 주세요. 상간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남편과 이혼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에 더해 상간녀를 임신까지 시켰다니 남편이 정말 쓰레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유부남을 만나고 그 사람의 아내를 만났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이혼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어린 상간녀에게도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나한테 일말의 가책도 못 느끼니? 내가 임신했을 때 바람을 핀 거면 네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이혼 요구를 할 수가 있어? 나도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줌마. 아줌마는 회사 사장님이니까 돈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몸뚱아리로 다른 남자 꼬시기 어렵겠지만 임신하기 전에 사진 보니까 꽤 괜찮더만. 아줌마도 석구 오빠 같은 쓰레기랑 살지 말고 새로운 남자 만나요. 석구 오빠는 그냥 나한테 넘기고요. 상간녀는 점점 선을 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했다고 한 여자가 담배를 피고 앉았고 엄마로서 자질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격이 낮은 그 여자와 계속 맞대면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분을 삭힐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참다 머리채를 뒤 흔들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아니세요? 사장님께서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니, 그나저나 소희 너는 왜 여기 있는 게냐? 아빠가 담배 끊으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여기 계신 분이 아빠 회사 사장님이다. 어여 담배 끄고 인사드리지 못해?
제 뒤에는 회사 상무님께서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건네며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요. 상무님께서 벼랑간 저에게 인사를 건네며 하신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멍 때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바람을 핀 어린 상간녀가 우리 회사 상무님의 외동딸이었고 남편은 그 여자와 바람을 폈던 거더라고요. 남편도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는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상간녀와 함께 한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은 듯 쳐다보았죠. 상무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여자가 상무님 외동딸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했던 딸이요? 제가 대학 입학 선물로 지갑 사줬던 그 딸이요? 사실 저는 회사 상무님 외동딸과 안면식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 상무님과 중마고우처럼 지내셨고 그러다 보니 어려서 외동딸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나이가 많다 보니 동생처럼 챙겨줬었는데 왠지 얼굴이 낯이 익다고 했더니 상무님의 딸이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동생처럼 생각했던 아버지의 중마고우의 딸을 남편이 직접거려서 임신까지 시켰다니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다 있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상간녀가 상무님을 향해 얘기했어요. 아빠, 나 임신했어. 지금 아빠 옆에 서 있는 그 남자애야. 석고 오빠 아내가 아빠 상사일 줄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잘 된 것 같다. 석고 오빠, 나 임신했으니까 이제 오빠가 나 책임져. 매일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잖아. 남자답게 이 자리에서 우리 아빠도 있으니까 오빠 아내랑 이혼하고 나한테 넘어와. 이 모든 상황은 상무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에게도 모두 살면서 겪어보지 못할 사건이었고 남편은 상간녀의 말에 기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임신이라니. 우리가 뭘 했다고 임신이야? 내 아이 맞는 거 확실해? 잠깐 서로 즐긴 거 가지고 구차하게 이러지 말자. 난 내 아내랑 절대 이혼 못해. 너도 알잖아. 난 아내 없으면 내 인생 끝이라고. 남편의 말과 함께 옆에 있던 상무님께서도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남편의 얼굴을 세게 한 대 가격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감히 임신시켜? 그래놓고 뭐라고? 어떻게 사장님이 멀쩡하게 계신 와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꼬드겨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냐? 저 자식이 있는 것들이 더한다더니만 너 같은 놈들은 콩밥을 먹어야 돼. 상무님은 평상시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남편이 본인의 딸을 건드렸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나 한 번만 봐주라. 나도 이런 상황까지 올 줄 몰랐어. 남자들 한 번씩 호기심에 이런다고들 하잖아. 나는 너랑 우리 딸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들이 역겹게 느껴졌고 다른 여자와 놀아는 사실 자체에 더 이상 남편과 말조차 섞기 싫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받아달라고 하자 어린 상간녀는 나름의 충격을 받았는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이 본인에게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결국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헤어졌습니다. 상무님은 본인이 잘못하신 것도 없지만 회사를 자진해서 그만둔 상태고 현재 저는 남편과 별거 중에 있어요. 합의 이혼을 하려는데 남편이 구차하게 저한테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어린 상간녀가 아이를 지우든 지우지 않든 상관없이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며 매일같이 울어제끼는데 마음이 아파 흔들리기도 해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길일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